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그 날씨 얘기부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전 지구적 극단적 익스트림 양극화, 익스트림리, 폭염과 가뭄, 그리고 폭우와 홍수가 동시에 지금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는 인간이 배출하는 CO2가 진짜 원인인가? 정말 그럴까? 요즘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인의 하나는 들어간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의 이유가 있겠느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지구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인간 사회의 정치적인 면에서 유럽이 이제 그 극우가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그 유럽이 이 좌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주로 그 녹색당 뭐 이런 것들이요. 독일도 그렇고 진보당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 많이 지배를 해 왔었죠. 영국도 뭐 노동당하고 보수당하고 크게 대립이 되지만은 그래서 유럽이 이제 오른쪽 우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요즘 나왔죠. 그런 건데 제가 듣기는 현재 한국은 이게 극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보수가 요 정도뿐인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좌라 그러면 또 듣기가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오른쪽에다 그렸는데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윤 대통령이 보수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용어로 그 이 좌파에서 이제 많이 우파를 공격할 때 그렇게 됐는데 의외로 좌파 애들이 그 잘 사는 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캐비어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유층이 보수라고 보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이해관계, 이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우 뭔가 돈이 있는 것 같은 애들이 많이 느껴져요. 오히려 못 사는 빈곤층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혼재된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첫 재판 열려. 황인표 기자가 SBS BG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마포 상암동의 추가 소각장 건설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늘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주민들이 재판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 마포 주민과 피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일단 첫날은 질문만 했다. 알아보려고. 또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몇몇 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공개하겠다며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 소각장 취소 소송을 낸 분이 성은경 마포 소각장 백지화 본부위원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나이적으로 보면은 한 40대 정도는 된 것 같죠? 살 만큼 뭐 경륜이 있는 이게 이제 뭐 소각장 조감도 여기가 이제 1차 기존 만들어졌던 데 모양이죠.
쓰레기 소각장은 구마다 지어서는 안 되고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인구 소멸 지역 등에 최소의 대형 소각장 해야 환경 친화적 경제적 의사결정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저 동쪽 끝에 살고 있는데 넘어가면은 저기 하남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소각장을 쳐놓고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 조금 더 가면 스타필드 있어요. 뭐 잘 젓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잘 나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각장 져놓고 환경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그 말장난하는 좌파들의 논리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유연하게 국채 매입 감액 7월 금리 인상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채 시장의 안정 배려를 해가면서 예견 가능한 형태로 감액을 해 나가겠다. 매우 신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갖다가 감액을 하겠다. 안 사겠다 한마디로 돈을 안 풀겠다 이런 얘기네요. 최근 엔저는 물가의 상승 요인이고 충분히 주시 대응할 것이다. 그는 국채 매입 감액과 관련해 국채 잔고의 대략 50%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로까지 1, 2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걸린다. 그러지만은 이제 시작하겠다. 결론은 뭐 임금 인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금리 인상하고도 맞물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한판 겨루겠다는 제 그냥 느낌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장이 정부와 한판 붙는다면 금감원하고 붙는 거겠죠. 둘이 금감원장이 또 검사 출신에다가 한국은행장은 내부 출신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이견이 있지는 않고 같이 그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정책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양적 긴축 추진 감액 국채 감액 먼 정상화 추가 금리 인상 초점으로 지지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의 감액 방침을 결정해 향후는 양적 긴축의 국면에 들어간다. 약 600조 엔에 이르는 일본은행의 보유 국채를 줄여 적정한 수준으로 되돌기까지의 길은 길고 경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타기의 정책 운영이 계속된다. 엔저 진행으로 수입 인플레이션 재현의 우려가 강해지는 가운데 다음의 초점은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 다만 소비는 제자리 걸음이 계속되고 있어 일본은행은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는다. 일본은행은 3월 정책 변경 이후에도 장기금리 급상승 등 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월간 6조 엔 규모의 국채 매입은 또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급격한 엔저도 진행이 있어서 4월의 전회 회합부터 감액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행 내에서는 국채 보유 잔고의 정상화에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과도한 금리 인상은 고정형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부인할 수는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 월액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들겠죠.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한 7월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나 일본이.
엔저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돈이 너무 또 많이 풀리고 그 돈이 풀린 거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금융권 개통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건 또 뱅커 출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고물가의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개인 소비도 조금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느낌이 잘 안 나는 거겠죠. 한국 관광객들이 가서 너무 가가지고 또 문제라는데 도요타 자동차 등에서도 인증시험에 부정이 발과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거 인증시험 이런 거 딴 나라 거 뭐 BMW나 뭐다 이런 거 하는데 왜 이 시기에 그 도요타 외 여러 그 회사들의 인증 시험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이 됐는지 내부 고발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됐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게 그냥 그 자연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면하고 뭔가 외국과의 정치적인 면 외교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일본은행의 정책 운영은 난소를 맡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생소한 용어인데 이 한자를 보면은 대충 이해는 가기 어려운 지금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윤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한국 우즈베크 정상회담 KTX 20년 만에 첫 수출한다. 강희경 기자가 YTN에서 보도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우리나라의 시속 250km급 고속철 32량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은 요거 현대 로템이 그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를 강화하고 자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지하자원 광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죠? 시베리아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로 해가지고 그건 못 오잖아요. 북한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카스피해로 난 그게 지금 물류 통로가 그 중앙아시아권에서 그 좋긴 좋은데 그거 어떡하느냐. 아무래도 북한하고 철도 이게 개통이 돼야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배로고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그게 또 여러 번 그 육로로 해서 유럽까지 가든지 뭐 해가지고 또 돌아와야 된다는 거.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중량이나 안 무거우면 뭐 비행기로 온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하자원 광물 이런 건 또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협력 기반을 구축했고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에 대한 지지도 확인을 했다. 사실 이 지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한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는 박근혜 언니가 먼저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친중적으로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러시아가 먼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무기를 공급 안 해줘서 고맙다. 푸틴이 그 정도 얘기했다는 얘기는 잘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러시아 가스 좀 팔아줘. 사줘. 어떻게 보낼까? 이거 지금 협의하기 위해서 우선은 중앙아시아 우리나라였거든. 옛날에 소련에 거기하고 좀 관계를 맺으려고 당신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기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G7 회의할 때 그냥 그때 가. 푸틴이 아마 그렇게 그 속내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간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뭐 10박 며칠인가 뭐 해가지고 3개국을 다녀온 경우는 처음이고 각 나라에서 다 좋은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상대방 나라의 대표들도 다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그런 등등 그 좀 뭐 생각해 볼 점 국익을 위해서 일단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미국도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댕겨오셔. 좋지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앙아시아 쪽은 뭐 유럽 가르고 이런 거하고 좀 틀린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민간인들부터 먼저 민간인 스스로가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은 그 탱기주 유전 쪽에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이 여기 석유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유럽 놈들한테도 못 고치겠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펌프 회사 기술자가 가지고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탱기지 유전 쪽인가 그쪽 어디에 그거 한 몇 년 전에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만 팔지도 않고 이제 글쎄 말이죠. 그 뭐 그런 그 산업용 그런 펌프 이런 거 참 잘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금요일 날 하는 목로 동심 파괴 제가 좀 어, 매주 보다시피 합니다만은 이 사람 거를 이 기록으로 안 남길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독특하면서 그리고 그 제가 표현할 때는 그 상관관계로 그 추리를 해나가는 그 생각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그 각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건 어저께 그 제목은 유럽 의회의 우경화와 반도체 팬데믹 전쟁. 자, 뭐 저는 그 우경화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내더라고요. 이 앞에 거는 이제 서론식으로 이제 잡학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결론은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사건들의 배후는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집안 분열 싸움이 현실로 각 나라에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일본 국보 1호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한국의 불상이다고 인정이 요즘 했다는 거. 성독태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성독태자가 그 신라인이었다는 얘기도 하고 일본은행을 만들 때 도와준 것이 로스차일드라 이러는 어떤 주변 그 일반 상황 상식 알고 있는 지식을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유럽이 2019년부터 우익 세력에 넘어간다는 견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같이 그 좌익들이 이 집권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조만간 한국에 못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음, 우영우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우영우 하자 우영우. 우 우향우 하려니까 발음이 어렵네. 그냥 우영우가 낫겠네. 우영우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민자들이 이제 좀 밀어내기 시작하고 있다. 너무 유럽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얘기 그 같습니다. 뭐 그게 다 결론은 다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유럽 휩쓰는 극우 포퓰리즘 돌풍 EU 주동국까지 움켜쥐나 굵은 글씨만 얘기하면 독일 오스트리아도 아프리카로 보내자 무경화 경쟁 중인 유럽에서 번지는 난민 신청자 제3국 이송.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자기네들의 그 내셔널리즘을 지키면서
너무 그 좌파들이 이 뭐 인본주의라는 이름을 인권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필요해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그 이민자들 때문에 그 프랑스인들인지 아니면 그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인지 얼굴 생김이 프랑스 말을 쓰는데 뭐 흑인도 많고 그다음에 뭐 프랑스 파리가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젠 우파가 더 혁신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보수라고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보수가 혁신적으로 변했다. 좌우가 뭔 필요 있냐. 우파도 변한다. 러시아 자산 스위스 로스차일드가 관리하고 있는데 스위스 은행 쪽의 자본이 스위스 로스차일드가 이 뿌리랍니다. 이자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고 러시아 자산에 과연 가능하겠냐? 왜 그러냐? 고객의 돈은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그 러시아 금융 자산이 그 스위스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자.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뿔이 날 거고 그러면은 고객의 돈을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로스차일드가 과연 그 이자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도록 내주겠냐? 이거 좀 어렵지 않냐? G7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데 스위스 로스차일드 제발 트럼프가 대통령 되라. 운신의 폭이 커진다. 저는 그 우향우 기사에 대해서 6월 10일 날 한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우영우한테 그런 견해를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어, 뭐 힘 빠진 유럽 경제 성장률,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그 다음에 유로존 식품 물가 고공행진, 그런데 이제 그 노스트림 그 가스 파이프 라인이 이제 파괴가 되고, 유럽이 이제 미국의 그 셰일 가스를 수입해 가서 쓰는 뉴스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녹아나고 있다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돈 번 거는 그 미국밖에 없다. 그게 진실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건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중간에 넣는데 해외에서 승승장구 삼양식품 당호, 덴마크에서 핵불닭불명 리콜조치, 매워도 너무 매워서 이거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리콜한다? 아니 맵다고 리콜하는 나라 네덜란드가 처음 나왔는데 맵다고 리콜한다. 뭔가 이유가 한국에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덴마크를 통해서 터트리는데 다른 걸 건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약한 걸 건드리는 거 아니냐 한국이. 한국한테 불만이 뭐지? 그런 걸 그래서 이런 전문가로 얘기해서 이것저것 무슨 자료를 가지고 상관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건 너무 좀 상관관계로 풀어가는 것 같다. 제 수용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월가의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스위스 로스차일드 가문 쪽이 아니고 영미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형제들이 5형제가 있었대잖아요. 그거 소문에 의하면은 전에 봤지만 다 각 나라에 다 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로 통신을 해서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누가 이길 것 같다 뭐다 이래 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5개의 화살은 몽골에서도 그 전설이 있고 하나를 부러뜨리면 부러뜨리지만 5개 오형제를 부러뜨리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뭉쳐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에 조금 흩어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5개의 화살 얘기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있습니다. 누구죠? 그 저기 고려 때의 그 최영이 아니고 누구죠? 잠깐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C가 거부한 시베리아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한국에 팔아야 전쟁 후 재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이 우선이 된다. 트럼프가 된다면 가능성이 보인다. 북한을 통해 한국까지 오게 하려면 사전 미국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북한은 통과세를 받아 수익을 벌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보통 그게 지하로 묻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은데 액상으로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중간에 수틀리면은 우리가 거꾸로 약점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결국은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액화 저장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로 들어오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베리아 걸 들어오려면.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미국이 승인을 해야 된다. 아, 야, 한국 기분 나빠. 지금 우리 저기 셰일가스 사야지. 무슨 얘기야. 아, 정부가 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우리나라는 아마 민간이 벌써 그 미국 셰일가스를 엄청 많이 사주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통계들은 왜 그렇게들 안 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중동의 의존도도 많이 줄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90%가 우리나라의 그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동 거 끊어지면은 그러면 태평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하고 의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좌우 관계없이 미국이 누가 집권을 하든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젠슨황이 대만은 국가라고 발언했고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 10년 차에서 SMIC가 있는데 TSMC하고 주가 차이가 엄청 세다 그러고 또 중국이 산 러시아산 구리가 어떻게 튀르키예로 274억 원어치가 증발을 했다. 그런데 그 운송 뭐예요? 운송회사 해운사 기록에 따르면은 적제품 목록은 구리가 아니라 구리보다 훨씬 저렴한 화강암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중국이 아닌 튀르키예로 배송됐다고 한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중국이 엿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푸틴이 엿을 먹인 건지 우리 천연가스 안 사겠다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중국 때리기 중인데 우리 SK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최재원 존재감 증명, SK 중 지리차와 전기차 협력. 왜냐? 누구하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까지 하면은 이게 지배권 뭐 문제가 흔들리고 이런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언론에서는 최재원을 다시 띄우고 있는데 여기 밑에는 최재원의 리더십에서 SK 미중 두 트랙으로 캐즘 당장을 넘는다. 캐즘 그러다 망한다. 서영준 기자 이건 매일 일보에서 보고를 한 거고 이 위에 거는 장호진 기자가 디지털타임즈에서 한 건데 SK가 중지리차와 전기차 협력 그 다음에 브로 오볼 SK 유상증자 북미도 활로 개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즘이란 걸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원래 지리 용어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는데 그 절단이라고 돼 있나요? 그 지각이 캐즘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중 간 캐즘을 말하는 것인지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당하면서 재난부산 이혼까지 당한 거 아니냐. 아니 국내 재판부의 영향력을 그렇게 누가 줄 수가 있나?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 보고서 중국하고 좀 떨어지려도 했는데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기분 나쁘다 이거지. 화웨이에 뭐 SK 부품이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화웨이 그 휴대폰에. 그리고 알루미늄도 지금 중국이 문제인데 운남성 알루미늄 생산량이 2020년도에 요게 10,000톤이니까 10,000, 10만, 100만
324만 톤이 2020년도에 생산이 됐는데 2023년도에 578만 톤이 생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사천 운남성 올해도 전력난 가뭄의 수력 발전 급감타. 그러니까는 이 전기차 만드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뛴다. 자기네 자체로도 아니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농업용수를 줄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가뭄 때문에라도 그 대만도 가뭄 때문에 반도체 만드는데 그 이 일본 구마모토 쪽으로 그 공장을 또 일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하고 물이 반도체 만드는데 급선무인데 우리나라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그거 전력하고 물 공급이 그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거는 게 많아가지고 좀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뭔 놈의 지방자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SK가 자꾸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재용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저퍼그부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 메타, 아마존, 퀄컴 CEO와 연쇄회동, AI 협력 확대. 저커보고 개인 집에 찾아간다.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상 복도를 입고서 잘 돼야죠. 잘 돼야 될 겁니다. 우리 반도체 좀 믿습니다. 팬데믹 대전 이게 그 슬로바키아의 그 총리였던 분인데 이름이 파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직 탐욕스러운 제약회사들에 의해서만 벌어질 수 있는 만행이며 이들은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정부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음모론 같은 얘기였지만 이게 사실일 것 같은 느낌이 요즘에 있어요. 팬데믹을 일으킨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지들 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팔아먹었습니까? 아마 그 취재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니? 이거 좀 취재에 응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회사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비공개 기업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맞았었대 이런 발언하고. 근데 다시 이제 살아가지고 총리직 복귀하면은 자관 이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봤을 때 나토 회원국 중 최초로 전투기를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총에 맞았던 파초가 집권하면 180도로 달라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할 사람 같다 이거죠. 신세계 질서를 경고하는 슬로바키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신세계 질서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신세계 질서는 전 세계를 갖다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부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WHO 회원국들이 팬데믹 관련 국제조약 결정 1년 연기했다. 일본에서도 국제조약 반대 시위가 극렬히 일어났었다. 그런데 요거에 극렬히 일어났는데 도요다 부정사건이 났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상관관계를 연결을 이 진행자는 합니다. 이게 너무 긴 실타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사고방식하고는 자꾸 삥트가 좀 안 맞아가지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문가들은 이거 가지고 좀 먹고 사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WHO 회원국들 세계보건회의소 팬데믹 조약 결성 1년 연기 3일의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했는데 6월 1일 끝난 세계보건총회에서 합의 실패, 정부 간 협상기구 2년 연년 협상 불구 WHO 공고한 우려, 권한이 우려된다. 어쨌든 결론은
이 팬데믹 조약을 연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국가 주권 침해. 그러니까 WHO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저렇게. 그거 정부가 안 따라? 그러면은 이게 조약을 맺었는데 안 따를 수도 없고. 이게 문제다 이거죠. 교계라는 게 이제 그 종교계 같은데 국가 주권 침해라고 얘기했고 백신 안정성도 우려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백신 맞고서 잘못된 경우도 꽤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전쟁 양상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중국을 그 침공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대만 침공 저지 전략은 드론 수천 기 활용한 무인 지역을 만들겠다. 부상의 핵심은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을 건너기 시작하자마자 수천 대의 미군 무인 잠수정과 수상함, 드론 등으로 해협을 덮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했다. 이른바 무인기를 활용한 지옥도 헬스케이프 계획이다. 파파로 사령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나는 기밀로 분류된 무기들을 사용해 대만 해협을 무인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 달간 그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후에 모든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의 독자 방공망 넘어서 우주 방어망까지 K방산의 도전 이제 시작이다 해가지고 한국일보에서 낸 거를 추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월 15일 거를 마치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도구로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거는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 매우 높다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 그러니까 이런 거로는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전 나이를 늦게 배웠지만은 이 세상을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좀 세상을 읽어보자. 그래서 쭉 이렇게 정리했던 글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것이 근본 원인으로 나온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하. 이게 정의롭고 인간적인 거지. 왜 일본 기업에서 거물 경영자가 나오지 않았나? 이 나라를 망친 네 가지 원인.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투자 분석가가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서구화되는 데는 필요약이었고 구미화로 식민지를 안 당하고 거꾸로 자기네들이 먼저 산업화 해가지고 한국까지 먹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만주까지 먹고 동남아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에서 계피를 보고 끝났지만은 거품 붕괴의 진정한 책임이 거품에 들뜬 능력 없는 경영자나 무책임하게 거품을 부추긴 올드 미디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구미형 예찬에 의해서 버려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접수받았다. 일본 경영이 말이죠.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미국 일그 지배로 인한 경제 혼미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세계 권력의 원천은 금융 시스템에서 말했듯이 브릭스가 대항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금융의 지배와 함께 일본의 경영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구미화라기보다는 미국화의 상징에 다음에 네 가지가 있다. 1번 전문 경영인의 만년, 소유구조의 문제죠. 그 다음에 컨설턴트의 발호, SDG 이거 환경, Sustainable Development 뭐의 약자일 거예요. 자기 보신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가 동맹, 연합 뭐 이런 거죠. 잠깐 이 전문 경영인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컨설턴트에 대해서도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기업이 망한 경우도 있다. 컨설턴트가 먹고 살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를 개선해 평균점이 되더라도 기업 간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네요.
소품을 대량 생산하는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컴플라이언스는 대부분 자기 보신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탈탄소 전기차 추진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이제는 정교화돼 가지고 과학적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소비자가 기업에 지불하는 대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만 해도 분명하다. 이거 예, 아주 그냥 비판적으로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아니 휘발유 우리나라 많이 나오는데 그거 써야지. 그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또 다시 얘기가 될 거고 아니 그 전기차 안 하고 수소차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 이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수소차도 지금 연구하고 있죠 현대차에서 트럭은 미국 시장에 이미 팔고 있고 어, 몰빵하면 안 되고 중국처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도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특징으로서 하마츠 포토닉스의 광전자 증백판이 고객 지향과 장기적 전망에 아주 그 훌륭한 그 성공 케이스인데 당시 사장이었던 주마 대로 씨는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 해보라고 이거 정주영 씨 해봤어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이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국뽕.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일본 문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1400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내셜리즘 같은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젠에 의해서 늘리지도 않고 구미 고도가 아닌 경영수법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일본과 네 가지 이유로 해서 평균점을 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일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버핏이 말하는 해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해가지고 지금 그 경영자가 일용직 잡부나 마찬가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사내의 인재 고유의 고도의 노하우가 해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전통적인 그런 가족 경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한번 입사하면은 특별한 가오 없이는 데리고 쓴다. 그게 충성심을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식이 들어와서 배웠다가 IMF 때 서양식이 일본하고 이건 거의 비슷한 건데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1400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특징을 집단주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장기적으로 인재에 투자하고 팀워크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일본형 경영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일본을 국제 경쟁력 해자. 이게 한자가 굴로 읽어야 되나요? 굴기할 때 굴자인가? 요거 한자는 제가 좀 약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자라고 번역을 하나 몰라. 그 해자라는 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잠깐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하는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그 유대인 골드랩 박사가 한 거, 그거를 해야 돈을 벌고, 그런다라고 저는 어, 주장하고 있죠. 그거 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무슨 팀워크 이런 거 다 좋지만 과학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기업 경영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